내추럴 와인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파살라쿠아라는 와이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짜 이미지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마피아 조직을 끼고 난민들을 고용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식수도 없는 데서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아버지 농장이랑 같은 인력 업체를 쓰는 것 같던데 불법 노동 착취를 한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내추럴 와인 덕후 임송입니다. 프랑스에서 작은 내추럴 와인 전문 비스트로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독자분이 170명이 되었는데요. 유튜브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 모자란 요리니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답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내추럴 와인 덕후 중에는 종교처럼 내추럴 와인이 최고야 혹은 뭐 다른 와인들은 다 독이야 이런 식으로 맹신형 덕후들이 꽤 많은데요. 전 내추럴 와인도 취향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은 맹목적인 내추럴 와인에 대한 찬양보다는 내추럴 와인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스마트한 음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내추럴 와인 업계의 어두운 소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 내추럴 와인 업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어요. 내추럴 와인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파살라쿠아라는 와이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마시고 있는 요 와인들이에요.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오렌지인데 발렌티나 파살라쿠아가 계열사 같은 느낌의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 도면 이름이 칼카리우스라는 도면이고 품종은 100% 네로디 트로이아라는 품종으로 만들었고 1리터 병에 스틸 와인인데도 이런 맥주 병 뚜껑을 사용하고 있고 알코올은 11.5도로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고 빈티지는 2018년입니다. 요 길쭉한 병은 같은 계열사인 칼카리우스에서 큐베는 봄비지아나라는 큐베고요. 품종은 봄비노 비앙코라고 해서 이제 이 봄비노 품종을 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는데 트레비아노 품종이랑 친척 혹은 같은 뭐 패밀리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유전학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이 두 품종은 아무 상관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빈티지가 이제 2018년이고 알코올은 조금 더 높게 12도 정도 되고요. 5일 정도 마세라숑을 거친 오렌지 와인이에요. 자, 발렌티나 파살라쿠아라는 이 와이너리를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이 집은 2018년에 요 깔까리우스라는 계열사 도면을 출시하면서 빵 떠서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도면이에요. 내추럴 와인 좀 마신다 하는 분들은 인스타에는 어김없이 그 에티켓 사진이 있고요. 사실 제 인스타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탈리아 지도에서 보면은 하단 오른쪽 부추 그 국쪽에 있는 풀리아라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드는데요. 발렌티나 파살라쿠아는 그 요즘 나오는 와인에 필요한 트렌디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요.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고 펜낫이랑 오렌지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750ml 병을 주로 써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1리터짜리 병을 쓰면서 스틸 와인에도 맥주 뚜껑을 사용하기도 해요. 펑키하고 스타일리시하면서 와인 자체도 굉장히 맛있고요. 어른들이 마시는 과일 주스 같은 느낌의 와인을 만들어요. 가격도 평균적으로 다른 내추럴 와인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이 와인 세계에서 여성 와인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합니다. 요것도 이제 발렌티나 파살라쿠아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1리터짜리 병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아기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직접 자기 그 12살짜리 딸이 그린 그림을 사용한 와인 병이에요. 일도 잘하고 엘리트, 금수저, 백인 여성, 심지어는 가정에도 충실한 요런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하게 돼요. 발렌티나는 원래 로마에서 법을 공부하고 영국으로 가서 영어 공부도 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풀리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 아버지가 대리석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 사업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좀 쉬다가 내추럴 와인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돼서 2008년에 아버지가 가진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 봅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여성 와인 메이커가
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생산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발렌티나가 만든 알코올이 가볍고 과실맛이 많이 나는 내추럴 와인을 똥와인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탈리아 내추럴 와인의 대부 정도 되는 이 생산자의 도움으로 2018년에 드디어 이 칼카리우스라는 도면을 만들고 성공 가도를 달기 시작합니다. 당시 흔히 쓰지 않았던 이런 파격적인 보틀링 디자인도 마케팅에 한몫합니다. 새로 출시된 이 칼카리우스 와인을 들고 당시 내추럴 와인 페어에 참여했는데 원래는 이분이 세미정장 같은 점잖은 옷을 입던 분이었어요. 근데 머리도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청바지에 닥터마틴을 입고 스타일리시하게 이 행사장에 딱 등장을 해요. 진짜 이미지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의 절반은 북미로 팔리고 심지어 프랑스는 다른 나라 와인에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인데요. 프랑스에서조차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파리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서 각 지방에서도 조금씩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속한 그룹에서도 수입을 했었어요. 그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2명의 오너가 있고 협동조합 형태로 레스토랑을 4개 정도 가지고 있고 식료품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업장에서 가능하면 유기농이거나 아니면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고 와인은 내추럴 와인이 대부분인데 일부 비오나 비오디나미 와인도 쓰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이 그룹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알자스 지역 독점으로 요 파살라코아의 올리브오일과 와인을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발렌티나 파살라코아의 올리브오일은 유기농이었고 솔직히 품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인도 내추럴에다가 가격도 착해서 사실 누구나 탐내하는 수입 품목이었어요. 발렌티나는 이 칼카리우스의 성공에 탄력을 받아서 2020년에는 24개의 와인밭에서 무려 70만 병을 생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산량이냐면 보통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의 20배예요, 20배. 와이너리가 80헥타르나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보르도가 부르고뉴에 비해서 넓은 포도밭에 공장식 와인을 만든다고 욕을 많이 먹는데 보르도 샤또들의 평균 포도밭 규모가 17헥타르인 걸 감안하면 80헥타르는 진짜 뭐 거의 비행기 타고 농사 짓는 호주나 미국 정도의 규모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추럴 와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내추럴 와인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손수확이라고 알고 계시죠? 보르도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손수확하기가 힘들어서 보통은 트랙터로 손수확을 하거든요. 물론 뭐 오데도면 뭐 이런 데는 이제 손수확 팀이 따로 와서 수확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트랙터로 수확을 해요. 근데 보르도의 이 도면들보다 더 넓은 이 발렌티나는 이걸 어떻게 손수확하고 품질 유지를 하는 걸까요? 이걸 손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 걸까요? 그런데다가 가격은 또 다른 내추럴 와인에 비해서 저렴해요. 상식적으로 이 발렌티나 와인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와인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 그리고 와인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 발렌티나 파살라코아의 팬들도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던질 기회가 많았지만 다들 침묵합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맛있는 와인을 싸게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발렌티나 파살라코아의 아버지 세티못이라는 분이 당시에 포도가 아닌 이제 올리브 같은 이런 다른 작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농장 일꾼들로 아프리카나 동유럽 쪽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200명 상당의 농장 일꾼들을 학대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푸리아에서는 2010년부터 이민자들을 일꾼으로 쓰면서 학대하는 농장이 많아서 2010년부터는 노동법도 강화되고 감시가 많아졌는데도 사실 실제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해요. 2015년에는 한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발렌티나 아버지가 불법 노동 착취를
하면서 체포가 되고 뉴욕타임즈에도 기사가 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마피아 조직을 끼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서 아프리카나 동유럽 이민자, 난민들을 고용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식수도 없는 데서 먹고 자기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었던 그 발렌티나도 비슷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너네도 아버지 농장이랑 같은 인력업체를 쓰는 것 같던데 같은 방식으로 불법 노동 착취를 한 거 아니냐. 이제 발렌티나는 바로 아버지랑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SNS로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했는데요. 15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막 환하게 웃는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하고 합법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건강하게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스스로 어필을 합니다. 발렌티나 본인은 13년 동안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굉장히 억울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렌티나 파살라쿠아 정도 품질의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집은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알자스만 해도 작은 규모로 와인을 생산하는 집들 중에 품질에 비해서 가격도 착한 와인을 생산하는 집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물량 공세가 가능한 와이너리는 사실 드물어요. 와인은 공산품이 아니니까 팔린다고 막 찍어낼 수가 없는데 파살라쿠아 와인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물량이 충분해서 수입업자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내추럴 와인이 업계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와인메이커들의 철학과 거기에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합쳐진 결과물인데 파살라쿠아 와인에는 혹시 인간미가 결핍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 의심을 받으면서 내추럴 와인 업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수입했던 부분은 파살라쿠아 아버지의 스캔들 이전에 이미 다른 이유로 2020년 초여름부터 발렌티나의 와인과 올리브 오일 수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도 발렌티나 파살라쿠아의 와인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일부라도 사실인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건강하게 맛있는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전 영상 중에 와인의 유기농 마크를 마케팅적인 요소로 사용하면서 욕을 먹고 있는 와인 생산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내추럴 와인 쪽도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가 잘 감시하고 더 똑똑하게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조금 싸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와인이 비싼데 몇천 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발품 파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격 경쟁을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내추럴 와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면서 벌어진 불편한 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봤어요. 새해 첫 영상으로 조금 무거움감이 있는데요. 영상 말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추럴 와인 덕후긴 하지만 동시에 내추럴 와인이면 다 좋아라는 맹목적인 찬양에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편이에요. 새해에는 제 채널과 함께 더 똑똑한 내추럴 와인 라이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